네, 시간이 돼가지고 세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지도학습 1 발대를 맡게 된 14기 이번입니다. 오늘 세션은 그 지난주 세션에서 다뤘던 지도학습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비지도학습의 개발, 그리고 그전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메저와 평가 방법론을 먼저 설명하고 갈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차례대로 플랫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계층적 클러스터링, DB 스캔을 다룬 후에 서머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저희는 이제 지도학습이 뭔지 배웠는데요. 지도학습의 핵심은 아주 명확했죠.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입력 X와 출력 Y 사이의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델은 무엇이 정답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정답을 최대한 잘 맞히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눴습니다. 제 회계에서는 출력값이 연속형 변수였죠. 예를 들면 가격이나 점수처럼 그 숫자 값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는 단순 선형이기와 다중 선형 회계를 다뤘고,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입력 변수들의 사용 결합으로 출력값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중요했던 포인트는 SSE나 MSE 같은 그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고 RSQL 값을 통해서 모델적 합성을 평가하고 모델의 설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분류에서는 출력값이 범주형 변수였죠. 예를 들어서 합격, 불합격이나 아니면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안 했는지처럼 어느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했죠. 이제 그런데 바로 클래스를 예측하기보다 그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회계는 선형 결합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통과시켜서 확률로 변환했고 이 확률을 기준으로 이 분류를 수행했죠. 네, 이거 말고도 지도학습과 관련한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봤었는데 지금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고 다시 정리해보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었죠. 이제 근데 현실의 데이터는 항상 친절하게 답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ED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셔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잘 진행되고 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 저희는 현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의 현실이 좀 다소 답이 없습니다. 이제 제 현실을 바라봐도 좀 답이 좀 안 보이는데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혀진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계는 모두 그 데이터의 답을 모르는 것에서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되고요. 또 보통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왔기 때문에 기준이 다 서로 달라서 회항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써있듯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구조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한 사전적 정의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 없이 그 데이터 자체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정답 예측이 아닌 구조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전체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는 이제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또 연관 규칙 분석 등이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에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클러스터링은 배우지 않았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배우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어렸을 때 해리포터 영화나 책 다들 많이 보셨죠? 이제 해리포터랑 친구들인데요. 이제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그 솔팅 햇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얘는 이 모자는 이제 각 신입생들을 성향이랑 가치관별로 확인해서
어울리는 기숙사를 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황이 좀 클러스터링이랑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데이터 포인트고 성향과 이제 가치관은 특징, 즉 피처가 되겠죠. 그리고 기숙사라는 정답 라벨은 미리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해리포터랑 론은 이제 그리핀도르에 어울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클러스터링의 직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클러스터링이란 유사성 또는 패턴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객체를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는 정답 라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도학습에서는 이게 정답이다 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클러스터링에서는 그런 기준 없이 데이터 자체가 가진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그룹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목적은 단순히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안에 어떤 범주가 존재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범주를 구분짓는 핵심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링은 여러 활용 방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여러 개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각 그룹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서로 다른 패턴과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이 고객 세분화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레이블 태깅입니다. 처음에 정의된 클래스가 없어서 그 지도학습을 바로 적용할 수 없을 때 클러스터링으로 먼저 데이터들을 군집화한 뒤에 각 군집의 의미를 부여해서 레이블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구가 되고 학계에서 다뤄져서 데이터의 구조 자체를 그 학습 신호로 사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궁금하시면은 그 알럼나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클러스터링은 무엇을 잘하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거죠.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최대한 비슷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그룹 안에서는 데이터들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촘촘하게 모여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집 간 분산 최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클러스터끼리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죠. 그래야 각 그룹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잘된 클러스터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도학습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들의 색깔이 다 칠해져 있죠. 라벨이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 관계를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경계가 명확하고 정답 여부를 판별할 수 있죠. 반면 왼쪽의 클러스터링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리 정해진 경계가 없고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자연스럽게 묶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클래시피케이션은 정답을 맞히는 문제이고 클러스터링은 구조를 발견하는 문제임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클러스터링은 그 결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하드 클러스터링입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하게 되죠. 즉, 소속 여부가 0 또는 1인 바이너리 값으로 결정됩니다. 뒤에서 다루게 될 헤이민스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예시로 있고요. 반면에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가집니다. 이 데이터는 A 클러스터의 확률이 70%, B 클러스터의 확률이 30%처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링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현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상치, 아노말리 탐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어떤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웃라이어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가진 패턴과 주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중심이나 분포를 통해서 데이터의 핵심적인 성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클러스터링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EDA 단계에서나 그리고 또 모델링 이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사고방식 기준으로 보면은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플랫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요. 플랫이라는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계층 구조 없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2번 이렇게 결정을 단번에 짓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K-민스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처음부터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가 각자 하나의 그룹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혹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시작해서 가까운 것들부터 차례대로 묶어나가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단순한 그룹 하나가 아니라 트리 형태, 보통 덴드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트리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DB 스캔입니다. DB 스캔은 앞에 두 방식과는 기준이 많이 다르고 몇 개로 나눌 것인가나 아니면 가까운 순서로 묶는 것보다 데이터를 보았을 때 어디가 붐비고 있는가, 즉 밀도를 보게 됩니다. 데이터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영역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인식하고 뜨문뜨문 흩어져 있는 그런 점들은 클러스터가 아니라 노이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의 기본 개념과 목표나 종류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세팅으로 클러스터링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프록시미티 매저, 근접 척도입니다. 클러스터링은 결국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게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이제 두 데이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숫자를 만드는 기준을 이제 근접 척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유사성과 비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은 이제 두 객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고 유사할수록 1에 근접하게 됩니다. 보통 0에서 1 사이로 어, 값을 두고요. 비유사성은 이제 두 객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더 다른 거죠.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클러스터링에서는 보통 거리를 쓰기 때문에 비유사성을 기반으로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까우면은 그 비슷한 그룹인 거고 멀면은 다른 그룹이다 이런 직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나 유사도를 모든 데이터 쌍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n개일 때 n by n 행렬이 생기게 됩니다. 이 행렬은 A와 B의 거리, A와 C의 거리 같은 정보를 한 번에 담고 있는 거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접 측도에서 가장 많이 그 분석을 하다 보면 터지는 한 번씩 그 함정들이 있는데요. 그 변수의 단위가 서로 다르면 거리 계산이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객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변수 하나를 키라고 잡아두고 두 번째 변수를 어, 월간 소비액 정도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럼 키를 보통 한 150에서 190cm로 잡아두고 월간 소비액을 1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유클리드 거리로 그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키 차이의 10cm보다 소비액 차이 100만 원이 훨씬 숫자가 크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그 소비액이 거리 계산을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키는 무시되고 돈이라는 그 변수만 보고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체 특징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표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화는 각 변수의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이고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변환입니다. 이제 그림에서도 표준화 전에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도 표준화 전에는 쭉 스케일 때문에 뭉개져 보이던 군집이 표준화 후에는 비교적 공정한 거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거리 정의인데요. 첫 번째로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그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고요. 그래프 상의 그 두 포인트에서의 직선, 일직선으로 재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인데요. 이건 명칭 그대로 그 뉴욕의 맨해튼처럼 바둑판 도로 위에서 이동하는 것 같은 그 거리를 말합니다. 직선으로 못 가고 그 가로 세로로 꺾어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각 좌표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세 번째로는 민콥스키 디스턴스입니다. 유클리드와 맨해튼을 하나로 묶은 일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따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수 부분에 이제 R이 1일 때는 맨해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R이 2일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로 계산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인데요. 이건 조금 더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제 각 축, 그러니까 그 변수가 서로 독립이고 다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 데이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키가 크면은 몸무게도 이제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듯이 변수들 간의 그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말라노비스 거리는 이를 반영해서 표준화도 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공분상 행렬로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왼쪽에 A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유클리드로는 원형 거리처럼 보이는데 이제 B에서 말라노비스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길쭉하게 퍼진 방향까지도 감안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거리 대신 유사도를 직접 쓰는 대표인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봅니다. 각도가 작을수록 같은 방향을 볼수록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나 값이 큰지 아니면 데이터의 크기보다 그 데이터의 크기보다 데이터의 방향성이나 패턴이 중요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취향을 생각을 해보면 A는 음악을 하루에 10곡을 듣고 그중에서 팝을 한 70%, 힙합을 한 30% 듣는다고 가정을 하고 또 B는 음악을 한 하루에 100곡을 듣습니다. 근데 똑같이 비율은 팝 70%, 힙합 30%라고 한다면 이제 A와 B의 음악을 듣는 그 절대량은 10곡 대 100곡으로 다르지만 취향의 방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를 잘 잡습니다.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비슷한데요. 이제 문서를 그 단어 빈도로 벡터화를 하게 되면은 문서 길이가 다 다르지만 어떤 단어들을 비슷한 비율로 쓰는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클러스터링 이밸리에이션 군집 평가 파트인데요. 네,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예,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는데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오차적합, 이너시아, WCSS라고도 부르는 SSE입니다. SSE는 한 클러스터 안에서 각 데이터 포인트와 그 클러스터의 중심 사이 거리를 제곱해서 다 더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는 SSE가 작다는 것은 한 그룹 안에서 애들이 중심 주변에 촘촘히 모여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응집도가 좋다라는 정도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클러스터링 특히 뭐 K-means 같은 경우에는 뭐 군집수 K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K를 몇 개로 정할지에 대한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점은 K를 늘리면은 SSE는 무조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룹을 더 잘게 나눌수록 각 그룹 안에서 촘촘하게 모이기 때문에 어, 중심과의 거리 합이 줄어들기 때문에 SSE는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K는 n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각 데이터가 자기 혼자 클러스터가 되니까 SSE는 0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거는 근데 클러스터링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분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쪼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보 방법은 K를 늘릴 때 SSE가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히 둔해지는 그 지점을 찾습니다. 팔꿈치처럼 딱 그 꺾이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엘보 포인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K의 값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더한 인덱스인데요. 군집 사이는 멀어야 하고 이제 군집 안은 가까워야 한다. 이거를 이제 더한 인덱스는 수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 인덱스는 군집과 군집 간 거리와 군집 내 거리의 비율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림처럼 그 서로 다른 클러스터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와 클러스터 내부에서 가장 먼 거리를 사용해서 좋은 군집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더한 인덱스는 이제 값이 클수록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집 간 거리는 커지고 분모인 군집 내 거리는 작아지면 이제 값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신뢰 계승인데요. 이제 이 지표는 그 클러스터 전체가 아니라 각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자기 클러스터에 잘 속해 있는지를 점수로 매기는 지표입니다. 핵심은 A랑 B 두 개인데요. A는 그 I가 속한 자기 클러스터 안에서 다른 점들과의 평균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어진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작을수록 좀 자기 팀이랑 가깝다는 뜻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B는 I가 속하지 않은 다른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평균 거리를 계산해보고 그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림에는 핑크색 선으로 나와 있죠. 클수록 좋은 거죠. 다른 팀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이제 A는 작고 B는 크다입니다. 결과 점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보통 해석하고 0.5 이상이면은 보통 좋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 플랫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한 번에 K의 그룹으로 딱 그 잘라 나누는 방식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칭적으로 합치거나 쪼개는 과정 없이 처음부터 그룹은 K개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K-민스 그리고 K-민스를 확률적으로 확장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MM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애들끼리 먹는다라는 그런 그 목적은 같지만 소속을 딱 하나 로 정하느냐 아니면은 여러 그룹에 걸친 소속 확률을 주느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공통적으로 클러스터 수 K를 지정해줘야 하는 점과 이제 EM 알고리즘에서 파생된 방법이랑 같이 공통적입니다. K-민스는 이제 가장 직관적인 하드 클러스터링인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클러스터링 개수를 설정을 해주시고 중심점을 K에 찍어 놓습니다. 이후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찍어둔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각 그룹의 평균을 각 그룹의 평균으로 중심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같은 그룹 안에서는 최대한 촘촘하게 그리고 그룹끼리는 최대한 멀게가 되도록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알고리즘. K-민스는 감으로 뭔가 움직이는 알고리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목표 함수가 있고 이제 최소화하는데요. 이제 핵심은 각 데이터가 자기 클러스터 중심까지 거리 제곱을 다 더한 값, SSE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수식에서 보통 그 xn은 n번째 데이터, 그리고 뮤k는
K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그리고 I는 K는 N이 K에 속하면 1, 아니면은 0인 인디케이터 배열인데요. 이제 이때 목표는 이제 위에 그 목적 함수 수식을 표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이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애들이 그 그룹 대표는 일단 평균이겠죠. 그 평균 주변에 최대한 바짝 모이게 만들겠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들과 해당 포인트들이 할당된 클러스터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텝 1에서는 그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K는 3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랜덤하게 그 센소리들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스텝 2에서 각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데이터 포인트에 색깔이 입혀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어진 클러스터 내 포인트들의 평균으로 다시 중심점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중심점이 바뀌지 않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겠죠. 이제 납득할 만한 클러스터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 방법의 장점은 되게 명확한데요. 간단하고 또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사실 너무나도 그 강력한 장점이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단점도 함께 존재를 하는데요. 초기에 설정된 중심점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이 끝까지 수렴했다고 해서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것 말고도 클러스터 수를 지정해야 하는 점, 그리고 고차원에서는 성능이 저하된 클러스터 모양이 그 컨텍스로 한정적이라는 점이나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는 점 같이 여러 단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이 이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초기 값을 저렇게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 수렴값까지 가도 클러스터링이 참 난감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초기 값에 의해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기 값을 여러 번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네. 이미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예시를 가져봤는데요. 그 이미지의 각 픽셀 데이터를 RGB 값으로 표현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픽셀들은 각 클러스터의 중심값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색상이 제한된 수의 색상으로 단순화되어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원본 이미지에서 K는 뭐 3이나 K는 10 정도로 클러스터링을 하면 어떻게 단순화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GMM으로 넘어가기 전에 GMM을 이해하기 위해서 MLE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번 그 베이직스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MLE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복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져와봤습니다. MLE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맞는 분포가 무엇일지 역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결국 어떤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분포를 미리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5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주황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어,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주황색으로부터 왔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우도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우도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분포가 우리가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포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도는 각 데이터 샘플에서 후보 분포에 대한 높이를 다 곱한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점선처럼 나와 있듯이 높이를 다 곱한 건데요. 예, 이 아래의 수식처럼 표현 가능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후보 분포까지의 높이를 다 곱한 값이 최대가 되게 해주는 경우의 모수를 찾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우도, 그 라이클리후드를 크게 해주는 모습은 각각 평균과 분산이 여기처럼 이 옆에 있는 값처럼 계산이 되었을 때 계산된다는 거고 이제 계산되었을 때라고 알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데이터만 주어지면은 다시 분포를 추적해 줄 수가 있는데 정규 분포임을 가정했을 때 두 가지 모수 평균과 분산은 위에 위에 식처럼 계산된다는 거고 데이터만 주어지면 이제 다시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고요. GMM은 여러 정규 분포들의 혼합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근사하는 알고리즘. GMM은 데이터를 K개의 가우시안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각 클러스터는 이렇게 파란색 점선처럼 하나의 종 모양 분포를 가지고 있고 전체 데이터는 그 종 모양들이 섞인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K-민스가 중심까지의 거리로만 그룹을 나눴다면 GMM은 이 점이 K번째 분포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나 큰가로 그룹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K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책임값, responsibility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PX는 여러 가우시안 중에서 어디에서든 X가 생성될 수 있는 그 전체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데이터 X는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 중에 어느 하나에서 나왔을 텐데 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X가 생성될 전체 가능성을 계산할 것입니다. 제 파이 K는 믹싱 코에피시언트라고 부르는데요. 혼합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에서 K번째 가우시안 분포가 선택될 확률, 그러니까 K가 선택될 확률입니다. 이 파이 K는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 1 이하야 합이 또 1이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조금 눈으로 보면서 GMM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큰 그림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설명은 빼놓고 진행하는 후에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하고 나서 뒤에 그 EM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다시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데이터 그림처럼 이제 두 개의 레이블이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앞서서 MLE를 통해서 분포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의 그림은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해서 확률 분포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 모수 추정 방법은 앞서 언급한 MLE 결과를 이용해서 각 레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함으로써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의 라벨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라벨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가 필요하고요. 확률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모수를 알아야 하고, 모수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각 데이터의 라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얻기 위해서 분포가 필요한데, 이제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또 라벨이 필요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랜덤하게 라벨을 주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랜덤하게 분포를 주고 시작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겠고 저희는 각 라벨에 해당하는 분포를 랜덤하게 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분포는 각 라벨별 모수 미와 시그마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각 라벨에 대한 분포를 줍시다. 두 개의 분포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각 데이터에 대한 분포의 높이가 즉 라클리우드를 비교해서 라벨링을 해줄 수 있겠죠. 네,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그룹을 그룹 1과 그룹 2라고 할 때 각 그룹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뮤1은 3으로 설정하고 x는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각 라벨에 대해서 그 아래의 그림과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분포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의 라벨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x는 9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라벨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높이를 계산했을 때 어, 주황색 그래프에서 봤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 샘플들에 대한 라벨을 확인하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새롭게 라벨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업데이트된 라벨에 따라서 그룹별 분포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벨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또 새롭게 분포를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가 있겠죠. 이제 전에 봤던 분포와는 확연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뀐 분포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새롭게 진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면은 결국 분포는 이제 수렴하게 될 것이죠. 이제 전체 과정을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했던 것처럼 랜덤하게 분포를 제한하고 라이클리후드 비교를 통해서 각 데이터 샘플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이제 그 뒤에 그룹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하고 추정된 모습을 이용해서 각 그룹별 분포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옆에 영상은 이 과정을 꼭 10까지만 두고 반복을 수행한 영상인데요. 분포가 이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 반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터레이션 수는 늘릴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라벨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셋은 정규 분포를 이룰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해주는 과정을 GMM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GMM의 특징을 정리해 볼 텐데요. 앞에서 GMM이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봤었죠. GMM의 가장 큰 장점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원형 군집이 아니라 타원처럼 늘어진 형태나 방향성 있는 군집에서도 성능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각 클러스터가 평균만 갖는 게 아니라 그 공분산 행렬을 함께 가져서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학습, 모델이 직접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산 구조까지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모양의 군집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점.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애매한 어, 애매한 경계에 있는 데이터일지라도 유연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반면에 단점도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K를 사용자가 지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초기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GMM은 이제 어, 각 클러스터마다 평균뿐만 아니라 공분산 행렬까지 학습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조금 많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GMM이 확률 분포를 섞어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응용 분야를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연속적인 변수로 보고 비슷한 위험 패턴을 가진 고객들을 군집화하는데 GMM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위험이나 저위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느 위험 군집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어, 로그인 시간이나 위치, 사용 패턴 같은 연속적인 로그 데이터를 GMM으로 모델링해서 기존 분포와 크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를 이상 행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나 음성 처리에서는 단어 임패딩이나 음성 특징처럼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서 GMM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토픽이나 음성 상태를 어, 모델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투백 임베딩 위에서 GMM을 적용하게 되면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확률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GMM은 음성, 이미지, 텍스트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K-means랑 GMM 모두 EM 알고리즘에서 파생된 방법이에요. 즉 각각의 개념을 소개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사실 그 EM 알고리즘을 이미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은 expectation과 maximization 스텝으로 구성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데이터가 전부 관측되지 않아서 MLE를 구할 수 없을 때 잠재 변수를 도입해서 MLE를 구하는 방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재 변수라는 것은 실제로 관측되지 않았지만 관측된 데이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입니다. 이제 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의 경우에는 잠재 변수 Z를 정의되지 않은 그 각 클러스터의 라벨로 줄 수 있겠죠. 따라서 EM 알고리즘은 관측된 데이터 X, 그리고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 Z,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 기존의 MLE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세타를 바로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러스터의 라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EM 알고리즘은 방식을 좀 바꾸는데요. 현재 그 파라미터가 이 정도로 가정하고 시작한 뒤에 그 가정 하에서 라벨을 추정하고 다시 그 라벨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GMM을 소개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해두고 랜덤으로 지정해두고 이제 분포를 구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 알고리즘인데요. EM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식의 유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M 알고리즘은 그 반복적인 알고리즘으로 매 단계에서 그 현재 추정값 세타 스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추정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 로그 우도 함수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재 변수 Z는 직접 관측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우도 함수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래서 확률 곱 규칙으로 활용해가지고 f 세타 x를 분해를 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는 형식으로 나타내주겠습니다. 그리고 z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분포를 대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z의 모든 그 가능한 값에 대해 가중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z에 대해 적분을 취해주게 되죠. 이를 통해서 관측되지 않은 z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고 평균화를 이루게 합니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EM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그 Q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 새로운 모수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이 Q 함수는 그 현재 파라미터 세타 스타로 계산한 잠재 변수 Z의 그 사후 분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한 그 로그 우도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들어드렸던 그 간단한 GMM 예시에서 새 모수를 찾는 과정을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Q 함수에서 최대화하는 그 세타가 로그도 함수 전체를 최대화하는 세타일까요? 이제 정답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왜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EM 알고리즘이 그 로그 우도 함수의 세타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의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네요. 먼저 앞에서 구했던 그 로그 우도 그 로그 우드 식에서 현재 추정치 세타 스타 값을 대입을 하게 합니다. 대입을 하고 그 두 식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이제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H와 관련된 함수 부분만 따로 분리를 해서 보면 그 젠슨스 이퀄리티를 통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현재 추정치에 의해서 계산된 잠재 변수 Z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부등식의 적분값이 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앞에서 유도했던 그 부등식을 바탕으로 EM 알고리즘의 핵심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제 세타 t가 주어졌을 때 그 나와 있는 q 세타 기본 세타 t를 최대화하는 세타 t 플러스 1을 구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첫 줄 첫 줄은 로그 오더 함수의 변화량이 Q 함수의 변화량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줄은 이제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EM 알고리즘이 우도 함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Q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 다음 모수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로그 우더 함수의 값 또한 꾸준히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현재 그 추정치 세타 스타가 주어졌을 때 Q 세타를 찾는 게 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로그 우도 함수를 다시 살펴보면 그 로그
로그 우도함수는 잠재 변수 Z에 대해서 적분의 형태로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표현에서 그 조건부 확률을 도입을 해서 조건 내부를 변형을 했죠. 이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도함수가 조건부 확률과 결합된 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그 Q 함수와 세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수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Q 세타 기분 세타 스타를 최대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원래 최대화하려고 했던 그 로그 우도 함수의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점입니다. 따라서 그 EM 알고리즘은 이 로월 바운드를 최대화함으로써 로그도 함수도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구조를 갖고 또 반복 작업을 통해서 최종 추정량은 최대우도 추정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EM 알고리즘의 큰 특징이고 모노토닉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그 수식적 증명 과정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네요. 이제 앞에서 정리한 그 수식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EM 알고리즘을 정의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자면 잠재 변수를 도입한 우도 함수에서 이 스텝을 통해서 다루기 쉬운 로어 바운드를 구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M 스텝을 반복 수행해서 MLE를 추정해내는 과정.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스텝은 관측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Z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어,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M 스텝은 이 스텝에서 구한 그 Q 값을 바탕으로 모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E 스텝과 M 스텝을 수령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52분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봤던 것들인데요. 이제 K-민스를 EMR고에서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K-민스의 목표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그 데이터가 할당되는 클러스터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게 그 위에 적혀있는 그 목적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수식을 보면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나진 클러스터 개수를 K라고 할 때 모든 데이터 N과 모든 클러스터 K에 대해서 ZNK와 데이터와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ZNK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인데요. N번째 데이터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변수는 이제 이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배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라벨이죠. 이제 우선 이 ZK는 모든 K에 대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 하나의 데이터는 반드시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해야 된다라는 그 K-민스의 하드 클러스터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목적 함수 안에 있는 그 노름 기호는 유클리드한 거리고요.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중심점 사이의 거리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각 데이터는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속하고 그 클러스터의 중심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되도록 하자라는 그 KMS의 직관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목적 함수를 어떻게 최소화하는지를 EM 알고리즘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클러스터의 중심점, 즉 센트로이즈를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클러스터의 개수 K는 사용자, 분석자가 이제 미리 정해져 있죠. 그 다음이 E스텝입니다. K-미스에서의 그 E스텝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하는 단계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을 보면은 이제 R, N, K는 이제 N번째 데이터가 K번째 클래스에 할당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여기서 K가 알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데이터 XN과 모든 중심점 뮤J 사이의 거리 제곱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이 가장 작은 중심점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를 찾는 과정이 바로 이 스텝입니다. 다음으로 M 스텝에서는 그 직전 단계에서 할당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중심점 U는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수식으로 보게 되면 해당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의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형태인데 여기서는 RK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그 클러스에 할당된 데이터들만 평균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텝과 M 스텝을 중심점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스텝에서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즉 데이터의 할당이 바뀌고요. 이제 M 스텝에서는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K-미트는 본질적으로 EM 알고리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다만 책임값이 확률이 아니라 0과 1로 딱 잘려 있다는 점에서 하드 EM 알고리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예시를 살펴볼게요. 예시를 살펴보면은 일단 중심점을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그각 포인트,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할당하는 이 스텝을 거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M 스텝을 통해서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찾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데이터 포인트별로 할당하는 이 스텝을 거치고 또 M 스텝을 거치는 거죠. 쭉 반복을 해서 중심점이 변하지 않게 수렴할 때까지 가면 종료가 되는 것을 이제 EM 알고리즘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GMM으로 넘어가는데요. GMM을 EM 알고리즘의 형태로 살펴보기 앞서서 EM 알고리즘도 결국에는 MLE를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기존 MLE를 안 쓰고 복잡한 이 EM 알고리즘을 써야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서 로그 함수를 최대한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로그 함수 내부에는 이제 K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매개 변수인 뮤K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로스폼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분자와 분모 모두의 뮤K가 남아있게 돼서 이제 클로스폼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는데 즉 우리가 구하는 그 뮤K가 실제 어느 분포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EM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는 배경을 드렸고요. 이제 네, 이제 다음 예시로 이제 GMM과 EM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스텝은 이 변수의 라벨이 무엇인가와 같이 그 변수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고 또 M 스텝에서는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I는 이제 데이터 조금 어, 표현들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I는 그 데이터 순번, J는 그 라벨, 그리고 XI는 I번째 데이터 셋, ZI는 I번째 데이터 셋의 라벨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또 그래서 이 스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WIJ는 그 I번째 데이터가 J번 그룹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게 되죠. 파이는 그룹들 간의 데이터 비율을 의미합니다. 뮤 J는 J번 그룹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시그마 J는 표준변차 혹은 공분산 행렬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제 여러 번 보셔가지고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분해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EM 알고리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스텝의 수식을 보면 이거 위에 있는 그 WIJ에 대한 수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XI라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파이, 뮤, 시그마라는 모수를 이제 줌으로써 각 베이블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정했을 때, 그때 그 분포의 높이에 따라서 I번째 데이터가 J번 그룹에 속할 확률을 계산한다는 의미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이가 좀 나오는데, 파이에 대해서는 그룹들 간의 데이터 비율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 앞서 드렸는데, M 스텝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IJ라는 값은 그룹이 총 3개였다고 치고 0, 1, 2번 그룹에 속할 확률이 각각 다음과 같이 0.8, 0.15, 0.05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확률 계산은 이제 베이스 정리에 따라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썼던 likelihood 말고도 베이스 정리를 한 건데요. likelihood 말고도 이 뒤에 있는 prior 값과 그 evidence 값이 부분이 이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아까 초반에 GMM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likelihood 값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prior와 이 evidence 부분도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likelihood는 그 임의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두 분포가 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분포까지 높이에 관한 거였고 이제 prior 값은 어, 모든 데이터 통틀어 가지고 1번 그룹에 있을 확률과 두 개가 있다면 1번 그룹에 있을 확률과 2번 그룹에 있을 확률 그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prior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음식이 막 있다고 쳐볼게요. 먹을 게 있다고 치는데요. 여기 앞에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한 70% 있고 뭐 다른 거 밤양갱 같은 게 한 30% 있다고 칩시다. 이제 누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두바이 쫀득 커피를 그 가져갈 확률이 70%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라이클리후드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비던스는 모든 가능한 그룹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와 그 프라이어를 곱한 것을 다 더해놓은 아래 부분처럼 다 더해놓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 전체를 확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규화 시켜놓는 과정.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은 이제 이 스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M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스텝만 잘 이해하면은 M 스텝은 그냥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M 스텝은 이 스텝에서 계산한 WIJ 값들을 이용해서 모수를 수정하는 거죠. 평균값,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파이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앞서서 이제 그룹들 간의 데이터 비율, 그러니까 그 각 그룹에 속할 평균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1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WIJ에 대한 그 파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여기 뭐 W11, W12부터 해가지고 W10, 10까지 다 모두 계산해서 평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파이 값이 없을 텐데 이 각 라벨별로 이 파이 값을 0.5, 0.5 정도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제 네 그렇고요. 네 이렇게 M 스텝에서의 그 수직 계산은 업데이트가 전부이고 이를 수령할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을 참고를 해뒀습니다. 그 네, EM 알고리즘으로 수렴시키는 것을 첨부해봤는데 다음과 같고요. 이제 원래는 분포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로 있는 것 같다라고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플랫 알고리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본 플랫 클러스터링 방법들은 모두 클러스터 개수 K를 먼저 다 정하고 시작한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몇 개의 군집이 적절한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이제 계층적인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유사한 순서대로 묶어나가는 군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군집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덴조그램을 만든 뒤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 커팅 포인트에서 트리를 딱 잘라서 클러스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있고 나무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 정도 높이에서 내가 자르면은 몇 개의 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걸 정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분집 개수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자가 덴드로그램을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겠다 이 정도가 맞겠다라고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구조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덴도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덴도그램에서 그 세로축의 높이는 단순히 높이가 아니라 이제 객체나 분집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두 데이터가 아주 낮은 높이에서 묶였다면은 이제 그만큼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뜻이고 높은 위치에서 합쳐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커팅 포인트, 그 어디에서 트리를 자를 거냐인데요. 이 커팅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낮게 자르게 되면 클러스터가 많이 생길 거고, 이제 높게 자르게 되면 소수의 이제 큰 클러스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에서는 정답인 군집수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에는 에그노멀티브랑 디비지브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 바텀업이랑 탑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제 에그멀티브는 각 데이터 포인트를 유사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그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디비지브는 완전 반대입니다. 전체를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쪼개질 때까지 이제 분할해 나가는 클러스터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시를 가져봤는데요. 경영, 경제, 운통, 문화, 영어, 불어 이렇게 학과로 그냥 일자로 가져왔습니다. 거리를 봤을 때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거는 어, 좀 애매하게 보이긴 하는데 경제랑 운동이 가장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경제랑 운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상경대로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까워 보이는 게 아까 봤던 영어랑 불어인데요. 이 둘을 이제 언어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이랑 상경 그룹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상경 경영대학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은 그 언어 그룹과 문헌을 묶어주고 얘를 문과대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또 연세대학교라는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이게 에그멀티브의 예시고요. 이제 디비집은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여기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그 클러스터링 그 문과대학 그 다음에 초록 색깔 환경경영대학 이렇게 차례대로 풀리게 되겠죠. 이제 완전 반대인 개념인 걸 예시로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룹화를 하는 과정을 아까 설명드릴 때 거리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문헌 포인트와 만약에 이 언어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문헌 포인트와 가까우니까 영어랑 계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 먼 데로 계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헌의 이 중심점이랑 이 언어 그룹의 중심점 이 사이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마다 거리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싱글 링키지입니다. 이제 두 클러스터의 개체 사이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플릿 링키지입니다. 두 클러스터의 개체 사이에서 가장 먼 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버리지 링키지인데 얘는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 내 모든 그 데이터 사이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 데이터 사이 거리를 평균 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센초리 메서드는 그 각 그룹 안에 있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어, 플랫과 다르게 이제 분집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동일한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덴저그램에서 커팅 포인트에 따라서 최종 클러스터 수를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있고요. 덴저그램을 활용해서 분집합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 반복마다 이제 거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다는 점이 있고요.
클러스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시각화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잘 어, 보이는 시각화 잘 된 희망편도 있는데 옆에 오른쪽처럼 절망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이제 DB 스캔인데요. 계층적 클러스터링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DB 스캔을 봅니다. DB 스캔은 밀도 기반으로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들을 분집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반경과 반지름을 뜻하고 있는 엡실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경 내에 그 최소 데이터 개수를 뜻하는 인포인트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제 반경 내에 점이 n개 이상, 그 민포인트 개 이상이면은 하나의 군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군집에 포함되지 않는 관찰값은 노이즈로, 군집에 포함되는 관찰값은 이제 밀도 있다, 뭐 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내 이웃의 이웃도 나의 이웃이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좀 굉장히 유니세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들의 이제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엡실론 내에 윈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군집의 중심점을 코어 포인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또 군집의 외곽을 이루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 그것을 보더 포인트라고 하게 되죠. 이제 코어 포인트와 반대로 이제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노이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예시를 가져와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걸로 이제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케이스가 민 포인트가 4인 상황이고요. 엡실론은 이제 1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를 먼저 보면은 엡실론 안에 데이터 포인트가 그 코어 포인트 포함해가지고 P 포함해서 5개가 있죠. 이제 민 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엡실론 내에서 그 또 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군집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P3은 이제 엡실론 내에 총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 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하나의 군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어, P2의 경우에는 이제 엡실론 내에 3개의 데이터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민 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P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P2가 엡실론 내에 있고 군집 안에 존재하고 볼더 포인트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P4 근처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네, 노이즈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P3를 기준으로 보면은 엡실론 내에 4개의 포인트로 윈 포인트를 만족해서 군집을 하나를 이루게 되고요. 그런데 이 군집에 포함된 P를 기준으로 다시 그 한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엡실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렇게 5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원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의 군집을 만들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코어 포인트가 서로의 군집의 일부가 되면은 각 군집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큰 하나의 군집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점이 모두 하나의 큰 클러스터가 되겠죠. 이 내용을 조금 더 개념화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의 군집을 연결할 때 어떤 방식을 따르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Directly Density Reachability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어, 그림에서 보면 이제 P는 Q의 엡실론 내부에 있습니다. 걸쳐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Q는 코어 포인트이고요. 이렇게 되면 원이 겹쳐서 닿게 되는데 이제 이때 P는 Q로부터 직접 밀도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원이 합쳐져서 큰 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게 이제 디렉트리 덴시티 리처블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덴시티 리처블입니다. 어, 이것도 만족해야 될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P2가 Q로부터 디렉트리 덴시티 리처블이어야 하고 또 P는 P2로부터 디렉트리 덴시티 리처블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P2가 그 P와 Q 사이에 매개가 되어서 P는 Q로부터 덴시티 리처블 하다고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인데요.
이거는 density connected이라는 개념입니다. 밀도 연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P랑 그 Q가 모두 어떤 점 O로부터 density reachable이라고 한다면 이제 연쇄적으로 밀도 도달되어서 결과적으로 P는 Q로부터 그 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이제 DB 스캔에서 분지파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 이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DB 스캔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DB 스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예시를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 중에서 이미지 점 P를 선택해서 엡실론 내에 점이 윈포인트 이상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확인했을 때 존재를 한다면 이제 점 P는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엡실론 내의 점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변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새롭게 형성된 클러스터 내의 점이 윈포인트를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엡실론 내의 이웃점들도 다 같은 클러스터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반복해서 확장을 계속 해 나가다가 이제 모든 포인트가 분집이 되거나 아니면 노이즈로 딱 정의가 될 때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제 지정할 값이 없다라는 게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의 강건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객체의 밀도 기반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이거나 아니면 특이한 모양의 군집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K-민츠는 이 도넛 모양의 그 우리가 분집화 하려고 하는 거를 딱 반가를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는데 DB 스캔은 계속 밀도 연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밀도 기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원 그리고 바깥에 있는 원으로 딱 분집화가 됐고 옆에 있는 것도 뭐 두 개의 이차 함수 꼴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각각의 이차 함수들끼리 분집화가 진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모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야 되는 것에 한계이네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밀도 분포를 가진 데이터나 아니면 군집별로 밀도가 다른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적합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머리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보면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배웠고 정답 라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답값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는 뭐 연관 분석 그리고 차원 축소 클러스터링이 있었는데 이제 클러스터링을 왜 집중적으로 받고 클러스터 이벨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뭐가 있는지와 그걸 먼저 익힌 다음에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 뭐 대부분 EM 알고리즘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받고 이제 스프레드 알고리즘 보고 계층적 클러스터링 보고 그다음에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DB스킨까지 맞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에는 아마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